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톡톡 사연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쭉 애청자로 지냈는데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신청하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늘 생각만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을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소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기다리는 재미 또한 있겠죠? 저는 평범한 4인 가족의 울타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요, 많이 특이했어요. 안락하기보다는 힘겨운 느낌을 주는 것이었고, 심지어 그 울타리에는 가시가 돋아나 있기도 했네요. 늘 밖으로 놔두시던 친정 아버지, 친정 오빠에게 집착하면서 갈수록 성격이 예민해지던 친정 엄마. 그런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저였습니다. 미운 취급을 받기도 했고, 어렸을 적에는 정말로 외모가 못난이 수준이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희한하게 고등학교 때부터 젖살이라는 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제 얼굴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게 모형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민망하지만 어쨌든 제가 점점 예쁘장한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외모라는 거요. 그 이전까지는 체감해 본 적 없었는데 그거 아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요소였더라고요. 얼굴도 점점 갸름해지고 체형도 길쭉하게 되니까 저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애들이 생겨났거든요. 집안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 언제나 의기소침해서 내성적이었던 제가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없었던 소위 학교에서 노는 무리에 속한 애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설프게 그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진작에 대학 입시는 포기한 뒤였기 때문에 차라리 반가웠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대학에 보내주실 생각이 조금도 없었고,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저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네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집안의 지원이 없어도 전 어떻게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대학 입시를 노려봤다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조금은 남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곧장 일을 시작했어요. 계약직 사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도 안 벌렸고 일적으로 대단히 배우는 것도 없었죠. 그러나 돈을 조금씩 가족들 몰래 모으는 재미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반년 만에 자취방을 구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눈이 뒤집히셨죠. 혼자 나가 살아서 뭐 하게? 돈 아깝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너 돈이 그렇게 많았니? 꽁쳐둔 게 있기라도 했어? 그럴 돈 있었으면 우리 재정이한테 줘야 맞는 건데. 제가 번 돈인데 오빠 얘기가 왜 나와요? 출퇴근길이 너무 머니까 피곤해서 직장 근처로 방을 구한 것뿐이에요. 저 지금 성인이고 사회인이에요. 혼자 자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지 않기는 남자 만나려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이상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두겠어? 남자요? 엄마, 저를 대체 어떤 애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라. 대가리도 엉덩이도 가벼운 기집애. 네 얼굴 좀 반반해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일부러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걸을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어. 너 아주 살랑살랑 교태 부리고 싶어서 환장했더라. 그런 적 없는데 엄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자식을 그렇게 보시면 속이 편해요? 얼굴이 천박하게 변하더니 하는 짓도 어쩜 이럴까, 어? 자취방구에서 얼마나 멋대로 살지 상상만 해도 아주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부모 걱정시킬 것 같으면 그 값으로 매달 50만 원씩은 꼬박꼬박 집으로 붙여. 자취하면서 드는 생활비용에 50만 원은 빼야 네가 남자하고 놀아나면서 천박하게 지낼 돈이 부족해지니까 그 편이 좋지. 친정엄마의 말씀에 제 얼굴이 수치심으로 뜨거워지고 있었는데 돈 이야기를 들은 순간 찬물 세례를 맞은 듯 하였습니다. 결국은 저에게 바라신 것이 돈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친정엄마께 굴복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난을 하시든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오빠가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나 이제 곧 입대하는데 너는 가뜩이나 외로우신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왜 네 멋대로 행동을 해?
넌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하냐? 오빠가 군대를 가니까 외로워지는 거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가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내가 자취하면 오히려 엄마는 알턴이가 빠졌다고 좋아하셔야지. 네가 집안일도 하고 그래야지. 네가 그런 거 해야 하는데 자취하러 가면 엄마가 힘들어지실 거란 생각은 못하냐? 오빠는 한 번도 안 한 게 집안일이잖아. 여태까지 설거지 한 번을 안 했으면서 나는 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그거야. 아, 난 공부하느라고 바쁘잖아. 늘 바빴어. 공부하느라 바쁘기 전에는 그때는 왜 안 했는데? 아, 어렸으니까 안 했지. 그때는 어렸잖아. 난 오빠보다 어렸는데도 집안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했어. 나이 핑계 대지 마. 야, 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 난 지금 대학교 다니고 미래 설계하느라 바쁘거든. 너랑 다른 몸이야. 내가 지금이니까 하는 소린데 집안일 한 번 안 하고 공부에 매진한 것 치고는 오빠 대학 수준이 대단하지 않은 것 같거든? 미래 설계라는 거 차질 없는 건 맞지? 뭐라고? 야, 너 원래 말하는 꼬라지가 이런 애였냐? 소름 끼친다. 실망이네. 얌전하고 착한 애가 언제부터 꿈이 있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외모 치장만 하더니 그때부터 이상해진 것 같아. 난 그런 거 없어. 오빠는 내가 화려하게 입술색이나 한번 바르는 걸 본 적 있어? 내가 액세서리 하나 즐겨하기를 했어? 오빠 만나는 여자들이야말로 치장하는 거나 좋아하잖아. 친정 오빠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친정 오빠에게 그런 식으로 맞서서 승기를 잡아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짜릿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튿날 친정 오빠가 역시나 다 일러 바쳤더라고요.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오셔서 씩씩거리셨어요. 친정 오빠는 절대 고립인 여자애들이나 만나고 다닐 사람이 아니고 모범생이고 천하의 효자이니까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상한 모함을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며 강조에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딴 상황에서 수긍하기가 싫어진 상태였죠. 모함이요? 엄마,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건 오빠 쪽이죠. 오빠는 엄마한테 성적도 거짓말해서 숨겼거든요. 이미 성적 망친 거 어떻게 졸업 전까지 만회할지 모르겠네요.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오빠 대학 성적표 쫙 찾아서 보시든가요. 이런저런 여자들이나 만나면서 용돈 다 축내고 성적 관리는 개판인 사람을 요새는 천하의 효자라고 부르나 봐요. 재밌는 세상이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싸대기가 날아들더군요. 뺨만 아파서 다행이었죠.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사실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재정이를 그딴 식으로 말해? 너 따위가 뭐길래 감히 우리 아들 재정이한테? 난리를 치시는 친정엄마를 뒤로하고 저는 짐을 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 짐이란 짐은 다 챙겼던 것 같아요. 저희 자취방은 굉장히 좁은 곳이었기 때문에 짐으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그 공간이 참 외로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런 것을 많이 고민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같았기에 어느새 그런 고민조차 버리게 됐죠. 묵묵하고 꿋꿋하게 살고자 했어요. 어린 여자애가 혼자 산다고 하면 그걸 노리고 아주 만만하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태반이더군요. 그걸 깨닫고서는 쉽사리 남자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유흥이나 즐기자고 다가오는 언니들도 많았죠.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 있는 먹잇감들은 그들의 눈에 아주 꼬시기 쉬워 보였던 것이죠. 저는 제 성격 자체가 유흥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혹의 손길들을 뿌리치다 보니까 어느새 아무하고도 쉽게 못 친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에 제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죠.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요가, 명상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였죠. 뜨문뜨문 일기나 가끔 썼었는데 아예 글을 정식으로 써보기로 다짐한 뒤 제 내면의 소리를 글로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취미를 붙였죠. 휴일이면 서점에 가서 유명 작가들의 수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얼마나 아마추어 나부랭이인 줄 깨달을 수 있었죠. 일상의 생각들을 멋스럽게 담아내는 게 보통이 아니란 걸 진지하게 체감한 뒤로는 소설적으로 장르를 틀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는 존재와는 다르게 밝고 가벼워서 읽기 편한 소설이요. 주로 로맨스 이야기였는데 제가 상상으로만 그려본 각종 연애의 모습들을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면 주인공들이 꼭 내면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에 유년 시절의 아픔들을 갖고 있지만 밝은 척을 하며 산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제가 그랬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에게 그런 요소를 부여하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단편 로맨스 소설을 몇 개 완성한 뒤로 왠지 그냥 두기 아까워서 출판사들의 문을 두드리게 됐죠. 몇 달을 내리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직접 출판사를 돌았어요. 거절이 이어졌고 때마다 창피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절을 당하고 나오던 길에 저는 이 길 위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아는 얼굴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냈고 창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 이후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들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딱 한 곳에서 제 글을 좋게 봐주었고 계약을 하자는 답변을 들었어요. 날아갈 듯이 기뻤죠. 제 인생에서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처음 개척해낸 셈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뿌듯했던지 모릅니다. 보람과 감동이 밀려들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가족들에게 받았던 지난 세월의 상처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기분도 함께 들었습니다. 후련해진 저는 그 기분을 그저 흘려버리지 않고 그참에 용기를 내보았어요. 그간 속으로 관심이 있던 남자에게 다가가서 먼저 고백을 해버린 것이었죠. 저보다 훨씬 밝고 외향적이고 근사하게까지 한 남자였어요. 제가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며 멋대로 그와의 로맨스를 상상하며 소설이 힌트를 얻기도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생긴 건 유순하기 짝이 없게 생겼는데 그때 나한테 고백하던 모습은 저돌적이다 못해서 소싸움하러 출격하는 황소 같았어. 당시를 회상하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 남자는 시간이 지나서 제 남편이 됐죠.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내디딘 것이 아주 많은 것을 바꿔 놓았던 거예요. 쟁취를 해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첫째가 남편의 누나, 제 시누이고요. 둘째가 남편의 형, 제 시숙입니다. 시댁이 꽤 사는 집안이에요. 지지부진하게 살면서 아들 타령이나 지겹도록 해대는 저희 친정 집안하고는 사는 양상이라는 게 완전히 달랐답니다. 길바닥 노점상에서부터 이를 악물고 올라오신 분들이 제 시부모님이시는데요. 원래는 그런 대로 괜찮은 형편 속에서 결혼을 하셨지만 결혼 직후에 안 좋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돈을 몽땅 잃고 빚더미에 오르셨다고 해요. 크게 좌절하신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인생을 등지려고 하셨고요. 정신 차려요. 지금이 죽을 때인 줄 알아요? 그 어느 때보다 살 때예요. 이 악물고 핏똥 싸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독하게 구셨던 것이죠. 목에 힘주고 살아오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허리를 숙여가며 장사에 매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노점상이었죠. 바로 얼마 뒤에 뱃속에 시누이가 생겼고 두 분은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사셨죠. 시어머니께서는 만삭 때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네요. 6년 만에 아담한 가게를 하나 정식으로 차리셨고 그때부터는 그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누이하고 시숙은 2살 터울인데 남편이 자기 형하고 8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하고는 10살 차이인 막둥이죠. 남편이 태어났을 때 시누이와 시숙 둘 다 병원에 와서 갓 태어난 남편을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시숙은 나이 터울도 적고 워낙 어렸을 때 바쁜 부모 아래서 열심히 자랐다 보니까 생활력이 기본적으로 강한 성격들이 됐고요. 서로 경쟁 구도였습니다. 치고받고 싸운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둘 다 외모가 시아버지를 닮았는데 남편만 시어머니와 닮은 인상인 것도 신기하고 재밌는 점이죠.
신우이는 본인의 바로 아래 남동생은 얄미운 경쟁자로 여겼지만 늦게 태어난 막내 남동생은 무척 귀여워하면서 어여쁘게 여겼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둘이 막내한테 누가 더 인정을 받는지 내기까지 하고 그랬단다. 서로 막내가 더 따르고 좋아하는 건 자기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겨댔었던지. 시어머니께서 옛날을 회상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시숙도 남편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같은 남자 형제이다 보니까 다 크고 나서는 괜히 대면대면해진 구석이 있는 것뿐이었죠. 이렇듯 남편은 저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3년 가까이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투병 시절을 보내기도 했었다네요. 혹시 장사일로 바쁜 탓에 신경을 덜 써서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면서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열과성을 다하며 간호를 하셨고요. 이때의 영향으로 시숙께서는 의대 입학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고 해요. 시숙은 의사랍니다. 시숙이 의사가 된 배경에 남편의 지분이 있었다니 저는 이걸 듣고 무척 신기했어요. 신우이는 악기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시부모의 장사가 승승장구하면서 집안이 잘 살게 된 이후 신우이는 전부터 관심이 있던 음악을 해보고 싶어졌고요. 그래서 갖가지 악기를 배우다가 적성에 맞는 걸 알아서 그걸로 좋은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잘 살고 악기를 전공한 젊은 여자는 결혼 시장에서 무척이나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에게 쏟아지는 구원자들 중에서 골라잡아야 충분히 가능했다고 볼 수 있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 신우이가 본인의 처녀 시절을 떠올리며 그렇게 의수댔는데 허풍이나 과장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신우이가 결혼한 남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에게 시매부 되시는 분의 집안은 대대로 사업가 집안이었어요. 워낙 콧대가 높았다고 하더군요. 그 집안에서는 시누이를 눈에 안 차하셨고요. 하지만 시매부가 완전히 시누이에게 빠져버렸던 거죠. 집안에서 얌전하고 요조숙녀 같은 여자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시매부는 당차고 거침없는 시누이를 너무 좋아해서 돌이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다네요. 콧대 높게 구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도 시누이는 기가 죽는 법이 없었다죠. 기본적으로 성질이 드센 편이에요. 이런 시누이가 무조건적으로 화를 다 죽이고 너그러이 구는 상대는 제 남편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시누이는 대단하게 시누이 짓까지 행했답니다. 저한테는 아니었고요. 그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사인 제 시숙도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시부모님께서 시숙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이왕이면 머리가 똑똑하고 성품은 차분한 며느리를 봤으면 좋겠구나. 나도 네 아버지랑 같은 생각이야. 가방끈이 긴 여자 하나만 데려온다면 그게 가장 좋겠더라. 의사가 된 네 머리하고 똑똑한 여자 머리하고 만나서 애를 낳는다면 그게 천재 아니겠니? 혹시 가방끈이 썩 길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집안에 엘리트가 여럿 있었으면 한다. 나는 꼭 그런 며느리였으면 해. 시숙은 결혼을 귀찮아 하셨던 분이라네요. 공부하고 배우고 이런 학문적인 것에만 깊게 몰두하시는 분이라서 누구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런 걸 거추장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아예 작정하고 선을 보셨어요. 저에게 동서되시는 분을 시숙은 그렇게 만나셨죠. 형님이라고 칭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형님은 시숙보다 딱 한 살 어리신 분이었고 지적인 분위기가 얼굴에서 풍겨오는 이미지였죠.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점을 높게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지적인 형님이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사고를 치셨다는 겁니다. 시댁에 다들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가진 때였고 마침 시아버지께서 고급 술을 몇 병 선물을 받으셨던 때인지라 그걸 식구들과 나누어 맛을 보겠다고 하면서 술잔을 돌리셨어요.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꽐라가 되어 있었죠. 내가요, 원래 더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 딱 저 정도 얼굴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만난 남자가 저런 수준 됐다니까요? 형님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런 소리를 늘어놓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어딘가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 끝에는 제 남편이 있었고요. 이때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직 앳되었던 얼굴 위로 당혹감을 드러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눈알만 굴렸다네요. 아, 형수님이 왜 저러시지? 아, 너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남편이 조심스레 신우이 쪽으로 그렇게 속삭였고 분위기 파악을 못한 형님은 광란의 술주정을 멈추지 못하셨답니다. 근데 내가 왜 그 남자하고 결혼까지 못 갔는 줄 알아요? 그쪽에서 그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낮잡아 보더라고. 우리 집안이 자기들 눈에는 가난하고 볼품이 없어 보인다네? 진짜 웃겨. 아니,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딱 6개월 만에 그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나보다 친정백이 아주 든든한 여자고요. 나쁜 놈. 결국 배경이 중요했던 거였어. 어? 나랑 5년을 만나놓고 의리도 없이 어떻게 그래? 형님은 테이블에 손을 두드리며 분한 듯이 눈물을 글썽이셨고 계속해서 제 남편 쪽을 겨냥하며 저 정도 얼굴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제 남편이 엄마 닮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외모가 좀 곱상해서 부드럽게 잘생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언감생심 넘보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고 혼자 짝사랑만 했던 전적이 있었죠. 시숙은 무뚝뚝한 인상이시고요. 그때 시숙은 형님의 옆에서 되게 황당해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5년? 분명히 나하고 선봤을 때 했던 얘기로는 가장 길게 해본 연애가 1년이었다고 그랬는데 다른 놈하고 5년이나 만난 전적이 있었어? 5년이나 만났는데 금세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 건 아니지. 얼굴값을 그렇게 해버리는 게 어딨어? 내 친정이 더 잘 살고 싶지 않아서 더 잘 살지 않았던 건 줄 알아? 우리 딴은 열심히 살았어. 고모하고 고모부 그 미친 연놈들이 우리 가족 뒤통수 치고 돈 가지고 잠적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았을 거야. 그래도 내가 이 악물고 마음 다잡고 입시 잘 끝내서 서울대 갔잖아. 그럼 된 거잖아. 난 그 뼈 아팠던 예전에 그때 그날들을 인생에 쓴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를 그 남자와 그 집안이 무시했어. 면상만 반반하면 다야? 어? 그 면상 맷돌이 갈아버릴까 보다. 이씨.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 말이 맞죠? 당연히 맞죠. 저 서울대 나온 여자예요. 형님은 혼잣말을 이어가다가 격양이 돼서 모두들 둘러보며 그렇게 외쳤고 바로 그 순간 신우이가 찬물이 가득 담긴 컵을 형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형님이 기겁을 하며 펄쩍 뛰었고 신우이는 뺨까지 후려갈겼어요. 얼굴에 젖은 물 때문에 신우이의 손바닥이 형님의 뺨을 강따할 때마다 아주 찰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꼬장을 부리고 있어? 너 아주 내 손에 죽고 싶지?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자 그때야 다들 멍하게 구경하던 것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서 말리느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형님은 몽롱한 얼굴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었다네요. 세상에 얼마나 취했으면 그럴까요? 아무튼 이 사건이 바로 신우이가 형님을 향해 신우이 짓을 일삼게 된 계기였고요. 형님이 신우이 앞에서 조금도 귀를 못 펴고 쭈그러져 살게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하도 신우이가 형님만 봤다 하면 눈을 흘기면서 못마땅해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몹시 민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딸이지만 성질머리가 왜 그 모양 그 꼴인지 모르겠네. 아유, 사람 구분 안 하고 사근사근히 자라는 애인 것 같다가도 본인이 어쩌다 수틀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 쥐잡듯이 잡니. 아유, 이거 원. 시아버지께서는 여자들 일을 참견 안 하고 싶으시다 하면서 뒷짐지고 고개 휙 돌리신 지 오래였고요.
시매부가 워낙 뻗대는 집안의 사람이었으니 그 뒷배가 든든해서라도 시누이는 물러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형님만 주관하는 것이었죠. 그럼 시숙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냐고요? 세상 일이라는 게 뭐 그래. 뭐가 됐든 시간이 다 해결하게 되어 있어. 이런 태평함이나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쩌면 본인이 형님에게 속았다고 느끼시는 묘한 배신감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집안으로 시집와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던 줄은 전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 시누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시매부가 일을 미국으로 나가서 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누이하고 애들하고 식구가 다 같이 나갔었죠. 미국에 정착한 지 이때가 1년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내 눈에는 영원한 귀염둥이 막내라서 지금도 마냥 어리게 보이고 코올리기 시절만 떠오르는데 어렸을 때 많이 아픈 적도 있었고 나에게는 여러모로 애틋한 막내 동생이야. 앞으로 올케가 우리 막내한테 잘하면서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줄 거지? 당차기도 하고 여러모로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던 상대가 신우이였습니다. 때문에 첫인상에서 저도 긴장을 했었지만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그런 당부를 남기던 신우이의 모습은 다정하고 잔정이 많은 장녀로 보일 뿐이었어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배려하고 언제나 노력하면서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약속드려요. 그래, 고마워. 올케가 수더분하고 성격이 좋아 보여서 내가 안심이네. 우리 막내 동생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솔직히 속으로 어떤 년이 감히 하는 생각 들었었거든. 나 스스로도 너무 유치하고 꼴불견 같더라. 올케의 참한 인상 보고 나서는 나 혼자 속으로 창피하기도 했어. 둘이 행복하게 무탈하게 잘 살기만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지내자. 시누이는 거침없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왠지 멋져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시누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죠. 글은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것이고 손끝은 머리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신우의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기존에 쓰고 있었던 작품 속 인물들의 성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당돌하고 스스로의 치부를 올곧게 마주하는 성격을 작품 속으로 넣어버렸죠. 제가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을 작품에 등장시킨 건 처음이었습니다. 색다른 도전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 먹혔어요. 출판사의 반응이 초장부터 남달랐습니다. 저에게 이건 된다라는 반응을 보여줘서 저도 그때부터 무척 설렜답니다. 결혼한 뒤로 제 일이 다 풀리는 것만 같아서 기분도 엄청 좋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제 뒤통수가 따갑게 시리 일찍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가감없이 말을 한번 해보자면 솔직히 동서는 수준 미달이야. 그 사람은 바로 제 형님이었습니다. 남편의 친누나인 시누이도 하다가 접었던 생각을 형님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한 저를 향해 어떤 년이 감히라는 생각을 하는 거 말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형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수준 미달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굳이 어떤 부분이라고 딱 집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모든 부분이 부족하잖아. 수준 미달, 자격, 실격. 대관절 형님이 뭐길래 저한테 그런 막말을 하는 건가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시누이가 타국에 있는 데다가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들 일에 딱히 관여를 안 하시는 분이라 저에게 직접적으로 서열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님뿐이었습니다. 동서지간이었으니 아무래도 둘이서 이런저런 집안일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측면도 있었죠. 이때 저는 시어머니께서 형님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신 거라고만 여겼고 그래서 제가 형님을 무조건 따르며 숙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봤거든요. 하필 저를 서열로 누르려는 사람이 이런 성격이라 스스로 재수가 참 없구나 하는 생각 정도만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도련님 같은 분한테 동서 같은 여자가 붙었지?
난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어울려. 도련님하고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집안에 빗대자면 더하지. 집안 사람들 면면들을 봐. 동서보다 못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 하나라도 있나? 없지? 당연히 없을 거야. 일단 고졸 학력부터 아웃이거든. 남편은 이제 저와 결혼을 했는데 왜 아직 호칭이 도련님인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똑똑한 서울대 나온 머리로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요. 저는 인정하기 싫다는 뜻이 그 호칭에는 내포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형님께 제가 잘 보이기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미움은 받지 않았으면 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제가 형님과 관계가 괜찮아야 이 결혼 생활을 머리 아프지 않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여느 결혼한 여자들과 달리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더 적었던 듯 싶네요. 형님이 저를 수준 미달이라고 하시는 것에 정말 짜증이 났지만 거기서 바락바락 대들기는 싫으니까 가만히 참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형님에게서 얄미운 구석들이 보였어요. 동서, 이따가 우리 같이 설거지 해야 하는 거 알지? 딴청 피우면 안 돼. 네? 당연히 알죠.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시댁에서 모여서 식사를 할 때면 꼭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들인 저희가 뒷정리 당첨이라는 걸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늘 그래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았지만 형님은 꼭 그렇게 말을 건네서 부족한 너를 내가 이끈다 이런 식으로 구셨어요. 동서가 잘 알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일러주겠어?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말 쉽지가 않네. 서울대 나온 의사 아내인 형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시니까 대비되어서 자동으로 제가 눈치도 센스도 일머리도 없는 고졸 나부랭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얄미운 형님이 그러시든 말든 대충 장단만 맞춰드리고 끝내자 싶어도 그러기가 또 어려웠던 게 막상 설거지거리 앞에 서면 형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시고 뒤에서 이런저런 훈계만 내리셨으며 설거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저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자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봐도 어처구니 없다는 눈총세례나 받아야 했어요. 내가 왜? 엄연히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동서가 앞장서서 나보다 더 몇 배로 하는 게 당연한 그림인 거 아니야? 학교도 짧게 다닌 사람이라 그런가 생각하는 게 짧네. 저는 서울대식이나 나온 형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저급하게 구시는지 이유를 모를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싫으신 건가 싶었네요.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던 그때처럼 남편에게만은 꿋꿋하게 뭐든 잘 해나가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형님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다가 남편에게 형님이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냐며 속마음을 꺼내든 거였죠.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때 알게 되었던 것이죠. 형님이 그동안 신우이한테 납작하게 눌린 쥐포가 되어서 지내왔던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왜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시는지 알 것 같더군요. 본인이 당하셨던 만큼 저도 당해보길 바라셨던 것이었고요. 또한 본인에게 맨날 눈치를 주었던 신우이가 저에게는 너그러이 굴었던 것이 형님으로서는 모욕적이었던 겁니다. 더 잘난 올케는 본인인데 인정은 제가 받는 것 같다고 느꼈을 테니까요. 본인의 눈에 외모가 아주 괜찮아 보이는 남자인 남편을 채워간 제가 얄미워 죽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라는 점도 추측이 됐습니다. 제가 몰랐던 이전의 이야기들을 알고 나니까 허무했어요. 결국에 제가 형님에게 지난 9개월간 당해온 것은 화풀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허무하고 허탈했지만 왠지 개운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형님이 저한테 또 고압적으로 구시거든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되도록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에 형님은 저에게 또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동서,
내가 오늘 올 때 공병죽 몇 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또 빈손이야? 아, 차라리 벽 보고 말을 하는 게 낫지. 고졸 돌대가리인 거 티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듣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런 식이니까 정말 지친다, 지쳐. 형님, 공병 이야기 하셨던 거 알아요. 기억해요. 근데 말 그대로 공병 이야기만 하셨던 것이지, 그걸 저보고 챙겨서 가져오라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담그신 엑기스가 많이 필요하신 분은 형님이잖아요. 그럼 형님이 엑기스 담아갈 공병을 직접 챙기셔야지. 왜 저를 거들먹거리세요? 내가 그럼 지금 없는 소리를 지어내서 동서를 모함했다는 거야? 동서, 정말 실망이다. 실수했고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돼.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려줘야 돼? 아, 미치겠다, 진짜. 형님이 실수했고 잘못을 했을 수도 있는데 왜 그 가능성은 생각 안 하세요? 애초에 저를 공격하시려고 말을 꺼내둔 거니까 어찌 됐든 결론은 제 잘못으로 나겠네요? 동서, 오늘 좀 이상하네. 사람이 달라 보인다. 답답하고 분통 터지기는 해도 착하고 얌전한 줄 알았는데 오늘 완전 미친 망아지 같네. 동서, 혹시 어제 술 마셨어? 아직 술이 덜 깬 거야? 형님 입에서 술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술 때문에 거나하게 실수하셨던 분이 바로 형님인 거 저도 알거든요. 어쩐지 술을 기피하시길래 그냥 안 즐기시나 보다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전적이 있어서 일부러 술을 안 드신 거였군요. 뭐, 뭐를 아는데? 어? 대체 뭘 아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형님이 그날 술주정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거죠. 그 이후로 되게 입장이 난감하고 난처하셨겠어요. 그래서 속이 말이 아니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분풀이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학력자 엘리트 분께서 하실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형님은 어떠세요? 형님이 입술만 꽉 깨물더라고요. 참 안일한 분이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지난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은 왜 못하셨던 걸까요? 갑자기 허를 찔리자 형님은 할 말을 잃어버리셨고 그날은 저와 더 이상 아무 대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연락을 해오셨죠. 본인이 지난날의 분풀이로 저에게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시더군요. 제가 놀랐고 그 빠른 인정과 사과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살짝 감동을 받았던 것도 같아요. 얼떨결에 저도 형님에게 그가 미흡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앞으로 저도 더 잘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좋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런 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 브런치 카페를 같이 가지 않겠냐고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 겸 점심으로 폼나게 비싼 서양식 간단한 한상을 먹는 게 브런치인데 요새는 너무 흔하다 못해서 시들해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그게 이제 막 우리나라에 서울에 대중적으로 번져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런치를 먹으러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새 강남에서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 브런치 카페 있잖아. 동서 거기 안 가봤지? 이번에 같이 가보자. 카페에서 브런치를요? 엄청 근사하네요. 네, 안 가봤어요. 형님이 데리고 가주신다면 저야 좋죠. 그래, 동서 안 가봤을 줄 알았어. 브런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네. 왠지 형님의 말 속에 가시가 느껴졌지만 지난 날들에 비하면 이건 장족의 발전이겠거니 하면서 넘겼습니다. 화해의 손길이 어쨌거나 저에겐 반가웠거든요. 당일에 기대를 무척 하면서 장소에 나가봤죠. 그랬더니 제가 단박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가 한 방 먹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형님과 저 둘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건 형님이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였고 거기에 추가로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동서, 이제 와?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아, 저는 그냥 시간 맞춰서 온 건데 일찍 와 계셨네요.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아, 내 대학 친구들이야. 서울대 동기 모임. 아우, 우리 동서가
몰랐구나. 그래도 괜찮지? 불편한 자리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 N7 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저는 형님 옆에 자리를 하며 본심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자리를 기대하고 예상한 게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얘들아, 이쪽은 아까 얘기한 내 동서야. 안타깝게도 동서가 학교로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어. 고졸이긴 한데 우리 지식인들 사이에 낀 건 무리 없잖아, 그치? 다들 양해 좀 부탁할게. 형님이 멋대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농담조로 밝게요. 차라리 진지하게 싸가지 없게 말을 했으면 누구 하나라도 제 외절을 했을 법한데 농담식으로 말을 하니까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굳이 고졸이라는 걸 밝힌 형님의 저의가 느껴져서 기분이 가라앉았었죠. 일부러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연맥이는 형님의 수법, 그간 많이 봐왔으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님은 신이 나서 본인 동기들을 자랑을 저에게 시작했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다들 한 가닥씩은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한 분이 돌아왔어요. 통화 용건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동기가 돌아오자 형님의 안색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도 보였고요. 동서, 저쪽은 말이지 자기가 직접 회사 차린 대표님이야. 멋지지? 요즘 뉴스에서 커리어 우먼이다 뭐다 이렇게 떠드는데 저 친구야말로 진짜 백의 커리어 우먼이야. 디자인하고 마케팅하고 별거 다 하는 능력자라고. 직원도 엄청 많아. 형님이 고무돼서 그렇게 떠드는 사이 그 동기가 제 쪽을 보며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간단히 목례를 보냈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그 동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 어떻게 여기서, 작가님, 저 일전에 뵙고 인사드렸던 최 대표입니다. 작가님 저 기억하시죠? 그제야 저도 상대를 알아봤죠. 기억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더니 무척 좋아하시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그러자 다들 어리둥절해졌어요. 특히 형님은 영문을 몰라서 저와 그 동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우리 중에서 최고로 폼나게 살고 있는 내가 옛날부터 동경해온 친구가 동서하고 아는 사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게다가 작가님? 그건 또 뭐지? 형님이 넋이 나가서 내 옆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사이에도 그 동기의 호들갑은 이어지고 있었죠. 저희 쪽에서 작가님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싶어서 출판사에 문의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몰라요. 저희 측의 노력을 작가님이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캐릭터 상품화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작가님과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잠깐만. 너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내 동서가 네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 작가님이라고? 형님이 끼어드셨고 그 동기는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형님을 쳐다봤어요. 너 몰랐어? 동서지간이라면 어떻게 몰라? 이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작가 중 한 분이셔. 우리나라 대형 서점마다 소설 분야 1위, 현재 이분 작품인데? 도대체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동기가 흥분해서 말을 이어가다가 돌연 아차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만 활동을 해왔거든요. 혹시 가족분들에게 공개 안 하신 거였나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실수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여기서 작가님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해서 말이 막 나오고 말았네요. 답지 않은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색이 창백해진 그 동기가 제 앞에서 거듭 사과를 이어가는 동안 형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님은 그 동기를 옛날부터 유난히 부러워하며 동경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유복하고 성격이 털털하고 도전 정신도 무척 강해서 형님이 속으로 이상향으로 삼은 인물이었죠. 바로 그런 인물이 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광경에 형님은 완전히 넋이 나가 버렸고요. 너무 그러실 건 없어요. 설마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았을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계속 감출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그동안 정신이 좀 없었어요. 알릴 기회가 마땅히 없었네요.
제 작품을 드라마화를 하고 싶다는 제의가 요새 쏟아져서 그것 좀 고민하느라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제가 차분히 웃으면서 그 동기를 향해 대답하자 이제 형님의 안색은 거의 산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모임의 참석자들이 모두 저에게 달려들어서 질문 공세를 퍼부어댔고 저에게 사인을 요청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혼이 쏙 빠진 시간을 보내고 말았네요. 저의 길을 그런 수단으로 꺾어 놓으려고 하셨던 형님의 작전은 대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시는 바람에 형님은 이제 모든 전의를 상실하신 뒤였습니다. 그제야 솔직한 민낯도 드러내시더군요. 나보다 여러모로 못하고 못난 것 같은데 나보다 편하게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만 같아서 동서가 얄미웠어. 친척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하고 내가 동일 선상에 놓인다는 게 싫었어. 나는 죽어라 공부해서 우리 집안의 자랑, 서울대생이 됐는데 동서는 그런 서울대 딱지가 없어도 결혼 잘해서 잘 사는 게 내 입장에서는 이가 갈렸어. 결국 내가 해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동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알고 보니 수면 아래 감춰진 유명인이었다니, 나보다 능력이 월등한 사람이었어. 결국 그런 거였구나. 동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네. 깔끔하게 내 완패야. 그동안 미안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진작에 형님은 패배하신 거였어요. 죄송한데 형님은 저한테 상대가 안 되세요. 제가 무덤덤하게 말을 하자 형님은 수치심인지 모멸감인지 모를 감정으로 귀가 빨개졌습니다. 제가 형님보다 어려서도 아니고요. 알고 보니 대박 작가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형님이 싸울 상대를 잘못 골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고르셨든 형님은 패배할 거였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형님은 정말 잘났어요. 형님보다 잘난 여자, 잘난 인생 사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나 싶어요. 객관적인 지표가 말을 해주죠. 형님은 부정할 여지 없이 잘났다고요. 그런데 그걸 깎아먹는 게 형님 본인이세요. 자기 자신이요. 그러니까 형님의 적은 형님이라고요. 제가 아니라. 저의 일침에 형님은 놀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동서지간의 요상한 잡음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형님이 저를 건드리는 일은 없었답니다. 제가 유명 작품들을 써낸 작가라는 걸 다른 시댁 식구들이 안 건 그때부터 시간이 더 흐른 뒤였어요. 형님이 알아서 함구를 하시더군요. 2년 뒤에는 신우이네가 아예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저를 보더니 대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호랑이 없다고 토끼가 왕노릇하고 있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 다행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신우이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작은 생쥐가 토끼 목을 한 번 문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신우이가 크게 웃기 시작하자 다들 무슨 일이냐며 궁금해했는데 저는 시침 뚝 떼고 있었답니다. 남편하고는 딱히 싸우는 일도 없이 잘 지냈고요. 시숙하고 형님은 부부 사이가 갈수록 소원해져서 한 차례 별거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애들도 있고 하니까 결국 마음을 다잡고 잘 지내보기로 한 뒤 다시 합쳐졌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시숙의 말이 틀린 건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형님하고 더 이상 관계가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요. 신우이하고 형님도 서로 몇 번 진지한 대화를 나누더니 잘 지내게 됐죠. 모든 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제 친정입니다. 제 친정 오빠는 이상한 여자들한테 잘못 걸려서 젊은 시절을 말아먹었고 꽃뱀한테 물리기를 수차례, 심지어는 사기 결혼을 당한 적도 있었죠. 친정 엄마께서는 속상해 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그러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그리워하셨죠. 제가 결혼하던 때에도 제가 잘 살까봐 그걸 걱정하시며 축하도 안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세상에 저를 낳아주신 하나뿐인 모친이시잖아요. 제가 최소한의 도리를 해드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해도 정말 쉽지가 않네요. 제 마음이 어떤 건지도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가정을 꾸린 지도 오래,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간 지 꽤 됐건만, 제 친정 엄마를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저와 잘 지내보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시는 친정엄마를 안아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사다난했지만 이제 드디어 진심으로 뭉친 시댁 식구들하고나 잘 지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결단을 내리실지 궁금해집니다. 사연 봐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맞이하는 한 남자입니다. 집안일 마음껏 터놓을 곳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제가 글 쓰는데 미력 하나마 취미가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취미가 있다 뿐이지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니까 기대에 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변에 친구놈들은 꽤 있는데 가정사를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기에는 제가 좀 쪽팔리네요. 익명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써볼게요. 저는 제가 33, 아내가 31일 때 결혼했습니다. 딱 1년 연애하고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슬하에 딸을 하나 두게 됐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내나 저나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준 아기가 고마웠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은 출산 후에 아내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내는 원래 간 쪽이 안 좋았습니다. 이건 집안 내력이더라고요. 아내의 대학 졸업 직후 돌아가셨다는 장인어른께서 오랜 간 질환을 앓으셨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신 거라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쉽게 피곤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했던 아내는 출산 후에 각종 건강 악화 증세를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 계획은 성별 상관없이 2명이었는데 딸 하나로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낳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게 됐죠. 단순 사무직이고 박봉이었지만 아내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의를 두는 타입이었어요. 스트레스에 무척 취약한 사람이었지만 일적으로 받는 고충보다는 자신만의 법칙이나 환경이 깨지는 것에 더 힘들어했기에 임신 전까지는 계속 직장을 다녔습니다. 출산 후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바로 복직하기에는 엄두가 안 났고요. 저는 본가가 지방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아이를 맞이하고 나서 아내 건강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육아를 자처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셨습니다. 장서방, 걱정할 게 뭐 있어. 내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 손녀 예쁘기도 하지. 온종일 들여다보고 있어도 나는 절대 안 질려. 볼수록 요요 예쁜 얼굴 어째. 아이고, 아무런 걱정이랑 하지 말고 병원이고 회사고 마음대로 일 보러 다녀. 내가 항상 아기 보고 있을 테니까.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그랬죠요. 어머, 얘 봐라. 야, 웃는다, 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저도 처음 되어본 아빠라는 위치였고, 출산 직후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진 아내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저희 딸에게 온전히 집중을 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커다란 힘이 되주었습니다. 저는 세게 안으면 진짜 혹시 부러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차마 아기를 놀아주지도 못했던 초보 아빠였어요. 장모님께서는 너무나도 능숙하게 아기를 들어올리고 등을 쓸어주고 방긋 웃음 짓도록 장난까지 치면서 정말 잘 놀아주시는 게 저의 눈에는 육아의 달인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박간 양반 떠나고 나서 내가 마음 편히 순수하게 웃어본 일이 통 없었는데 확실히 집안에 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 어? 정말 그런 것 같아, 장서방. 아기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다 지어지네. 어째 이런 천사가 다 있을꼬.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셨고 저희 아기를 보면서 늘 편안한 표정과 행복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에 저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내의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회사 일 때문에도 모든 게 겹쳐서 힘들었거든요. 진짜 딸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번아웃이 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호련히 자연과 벗삼아 시간이나 죽이며 살아가는 백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아플 만큼 복잡했던 시기였어요. 딸이 태어났다는 것은 저의 깊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우리 딸 앞으로 평생 지킨다는 각오가 생겼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내와 미래를 그려나가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차마 몰랐던, 체감할 수 없었던 부성애라는 것이 아기 얼굴을 본 순간부터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라고요. 이런 저희 아기를 돌봐주신 장모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출산 직후에 엉망진창이었던 일정들을 모두 소화해내며 그 힘든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몸이 아프니까 무기력증과 약간의 우울감을 호소했던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태가 나아지게 됐죠. 정확한 시점을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가족 친지만 모여서 소소하게 열었던 돌잔치에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가 정말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었는데 통통한 볼살을 자랑하는 저희 귀여운 딸과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녀의 모습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저희 가정, 엄청난 앞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옥신각신 아웅다웅 하면서도 아이 커가는 재미로 저희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적인 초유의 사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죠. 하필이면 저희 아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추측컨대 사무실에서 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와 어린 딸은 끝내 음성이었고 역시 밀접 접촉자로 지정되었던 장모님 역시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내만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원체 건강이 안 좋았던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기껏 다시 시작한 직장 생활이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되고 말았죠. 아내가 다시금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과 저의 퇴사가 결코 무관하진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머리칼이 진짜 한 움큼씩 빠지는 거 보고 미뤄왔던 퇴사 결심을 굳히게 됐어요. 아내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직장 생활 하고 싶다는 바람을 비춰왔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덕분에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을 비우는 동안 제가 저희 딸을 돌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지방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야, 니 뭐 잘렸다며? 잘리긴 누가 잘렸다고 그래. 내가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 거다. 도저히 못해 먹겠어서 때려치웠다. 왜? 그게 그거 아이가. 어쨌든 니 지금 백수가. 알면서 뻔히 묻고 그러냐? 어? 근데 금방 다시 일 시작해야지. 안 되겠어. 어떻게 내가 놀고만 있냐?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지금 상태 안 좋아. 너도 들어서 알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경북 구미에서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면서부터 구미에서 살았으니까 거의 8년 가까이 살았던 셈이네요. 학창 시절을 내내 그곳에서 나면서 저는 제가 불알 친구라고 부르고 싶은 진짜 친구 녀석들을 꽤 만났습니다. 저 포함 5명이서 오형제 패밀리 만들어 먹고선 잘 지내왔죠. 끈끈한 의리로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한 녀석의 친구, 그러니까 저에게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알고는 있지만 별로 안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서 아는 친구가 간이 안 좋아요. 삼형제 집안의 막내인데 특이하게 형제 3명 다 그랬었대요. 그래서 먼저 결혼한 형들은 일을 잘 안 한다나, 형수님들이 돈을 더 벌어오신다나, 그렇게 분명 들었던 게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게 됐는지 싶군요. 저희 집안은 참고로 유전 질환이 없이 건강합니다. 일 때문에 구미에 잠시 정착을 하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셨고요. 거기서 아파트를 살짝 무리해서 사셨는데 거의 로또 맞으신 급이 되었습니다. 그쪽 아파트 값이 완전히 폭등을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 부모님께선 노후 보장 다 되어 있으시고요. 제 위로는 형이 하나 있는데 이 인간도 알아서 잘 삽니다. 형수님도 능력 좋으시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특이한 점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남자 형제들만 있으세요. 아버지는 사형제 집안, 어머니는 이남 일녀 집안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부 다 상남자들이에요.
짠 것처럼 다 그렇습니다. 외모부터 선이 굵직굵직한데 저만 얄뿌리합니다. 제가 어디서 나는 딸 같은 아들이야 이러면 아무도 안 믿던데 전 정말 저희 집안에서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은 사람일 거예요. 여자들 다 포함해서 말이죠.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저희 집안 가족들. 부산이란 먼 곳에 사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자주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서울 서대문구가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도 부질없이 종종 생각을 해봤고요. 어떻게 해도 타지살이는 늘 외로운 것 같아요. 가정이란 뿌리를 내렸으니 망정이었죠. 저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인 구미 역시 항상 그리워했고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기에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놀 것 더럽게 없는 동네인데도 저희는 항상 재밌게 놀았었죠. 네, 혹시 내려올 생각 없나? 지금 일 바쁜 거 그거 있잖아. 내가 공장 그거 맡으면 내보기 딱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공장? 너 그거 찬준이 공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내가 뭔 공장 얘기하는데. 야, 금마 있잖아. 네 전에 이거 못 들었나? 금마가 뭐 아싸리 공장 차린다 만다 하더니만 결국에 사고 쳤다. 지금 뭐 김천에다가 마스크 공장 돌린다 안 하나? 아, 알지. 왜 몰라? 야, 근데 그거 차린 지 벌써 꽤 됐잖아. 근데 지금 갑자기 왜? 뭔데? 지랄 난리란다. 불량 작살 나 잡아댄다 하던데. 내가 뭐 대강 듣기로는 마스크 그거 예민하고 까다롭다. 그 있잖아. 응? 마스크 그게 우리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공정이 다르대. 근데 준이 금마가 거기에 올인하겠다고 안 그러나? 그래서 뭐 공단에 그거 공장은 니한테 연락 한번 해보라고 그러대. 니가 원래 그런 일 한가다 하잖아. 친구 녀석들이 저의 신경을 써준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단박에 솔깃해서 욕심이 났습니다. 다른 사업 아이템 때문에 바빠진 친구들도 도울 겸 무엇보다 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몇 달 제가 공장을 맡으면 돈도 엄청 땡겨준다고 하고 그렇게 챙겨준다는데 마다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한테 바로 상의를 가장한 저의 바람을 꺼내 보였죠. 난 진짜 그 일 내가 맡고 싶은데 나 원래 관리자가 천직이잖아. 관리 업무로 총괄하는 거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바로 들더라고. 내가 가서 돈 진짜 많이 벌어올 테니까 몸 추스르고 지윤이 보면서 혼자 지낼 수 있지? 참나, 무슨 외국 나가? 알았어. 당연히 되지. 아내는 저의 지방행에 순순히 동의를 해주었고 덕분에 저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던 것 같아요. 한창 예쁜 나이에 우리 딸을 두고 간다는 게 너무 아쉽긴 했지만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해봄으로써 저희 다음 미래가 새로 결정될 수도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에 장모님께서 저희 집 방문하셔서 같이 저녁 한 끼를 먹었어요. 다른 음식들도 있었지만 족발을 시켜서 같이 먹었는데 딸이 족발을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것을 본 장모님께서 바로 식겁하시더라고요. 얘기 요거 얼마나 짠 부분인데 그걸 덥석덥석 집어 먹으려고 들어? 할머니한테 줘봐. 옳지. 짠 거는 할머니가 먹을 테니까 우리 예쁜 지윤이는 요거 살코기 먹자. 아이고 착하다. 족발에서 간이 센 부분은 아이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장모님께서 족발을 집어 살을 발라다가 저희 딸에게 따로 놔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장모님께서 세심하시다고 저는 느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서 쌓이고 쌓여 신뢰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 장모님, 전화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친구 공장을 대신 당분간 좀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구미에서 지낼 집도 단기로 구할 거고요. 엄마, 거기는 주변에 단기 매물들이 꽤 많더라고. 구하는 건 일도 아니겠어. 난 오빠 내려갈 때 같이 가서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고 그럴 거거든. 엄마가 그때 와서 우리 지훈이 좀 봐주라. 부탁할게. 아유, 이왕 내려가는 김에 너도 장서방 지내는 곳에서 한참 쉬다 오지 그러냐. 너 요즘 얼굴 꼴이 말이 아니야, 어? 너 얼굴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니? 안 그래, 장서방? 우리 지훈이 예쁘기는 하다만 미운 4살이기는 한지 천방지축에 날이 갈수록 드세지잖아.
괜히 다시 직장 다닌다고 설쳤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사발 났지. 어? 아이고, 안색 파리 해가지고 애가 놀아달라고 보채고 심심하다고 우는데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지. 아이고, 잔말 말고 장서방 지낼 집 어떤가 네가 가서 잘 살펴주고 너도 웬만하면 콧바람 좀 제대로 쐬고 올라와라. 장모님께서 약간은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 부부는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면서 민망하게 있었네요. 그렇게 내려가기로 한 날짜가 됐습니다. 저희 딸이 장모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귀엽게 손 흔들며 빠빠이 해주는 것을 뒤로 한 채 트렁크랑 뒷좌석에 짐 꽉 채워서 아내랑 구미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워낙 단벌 신사로서 잘 지내는 타입이라 짐도 얼마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예상보다 정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공장이랑 출퇴근 동선 좋은 위치에 있는 투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곳 생활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침묵 속에 책이나 읽고 한적한 동네를 낮에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이나 하고 조용한 동네 카페 가서 혼자 앉아 있고 이런 생활에 만족해야 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꼭 나 힐링하러 온 사람 같다. 지윤이가 너무 보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내 몸과 마음 재충전이 되는 기분이야. 그러면 며칠 더 있다가 올라가는 건 어때? 매일 영상통화로 너도 봐서 알겠지만 지윤이가 장모님이랑 지내면서 꽤 좋아하는 것 같다. 부모인 우리보다도 장모님께서 때로는 더 지윤이를 위해 주신다는 느낌 받을 때도 있다니까? 이거 나만 그래? 우리 엄마가 애를 잘 보는 것 같기는 해. 난 솔직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루 종일 지훈이 보려면 벅찬데 엄마는 거뜬하시더라고. 진짜 엄마가 우리랑 가까이 살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면 엄마한테 내가 연락할까? 나 조금 더 있다 간다고? 아내와 제가 신중하게 상의를 했고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선 장모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고자 했는데 엄청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딸 맡기는 수고비 명목으로 용돈을 드리고 왔었는데 더 후하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식구 토탈 생활비 생각하고 월 500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 내려와 있는 동안에요. 뭐? 자, 장서방 500씩이나. 아유, 그런 큰 돈을? 어차피 제가 여기 내려와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장모님께서 지훈이 보러 저희 집에 계속 방문해 주실 것 같아서요. 아이, 그건 그렇지. 장서방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고 말고. 내가 암만 내 딸이라지만 다 맡겨놓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내 손녀는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안심이 돼. 네, 그래서요. 장모님께서는 정말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혹시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아니야. 왜 부담이 돼? 아니야. 괜찮어. 내가 뭐 준다고 해서 그 돈 낼름 다 써버릴 사람이야? 아닌 거 장서방이 더 잘 알지? 그거 돈 주면 내가 우리 지윤이 앞으로 직접 저금하고 싶네. 할머니가 손녀 위에 모은 돈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알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500 드리는 건 어떠냐는 건 아내가 먼저 꺼낸 얘기였는데 지금 저희에게 다른 것이 부족하지 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저도 괜히 기분 상하기 싫이 가타부타 다른 말 안 꺼내고 한 큐에 알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장모님께 가는 돈이 결국은 저희 집안 돈이라고 여겼고 몇 달 공장 맡으면서 버는 액수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서 한 2주였나 보름 정도 지나고부터 무렵이었습니다. 저희는 별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야 저랑 아내 둘 다 매일 영상통화로 딸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같이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아내가 이른 오전 시간에 영상통화를 했고 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밤중에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지은이가 글쎄 저녁 먹고 좀 놀다 보면 금세 잠이 온다 그러네. 초는 닭 마냥 꾸벅꾸벅해서 안 되겠지 뭐야. 밤늦게 통화는 이제 안 되겠어, 장서방. 밤에 영상통화를 안 받으시고는 장모님께서 카톡으로 애가 이미 잔다고 답장을 주셔서 좀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각 잡고 여쭤봤더니 저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딸이 일찍 자기 시작했다네요.
저는 웬만하면 지금까지처럼 밤에 잘 준비 다 마친 딸 모습 보면서 영상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장모님과 지내면서 아이의 수면 패턴이 바뀌었구나 싶었고 그래서 수긍을 했습니다. 대신 딸이 보고 싶으면 퇴근하고 나서 씻고 옷 갈아입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었죠. 우리 공주님, 이제 저녁 먹어? 저녁 먹고 치카치카 하고 이제 잘 준비할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 어린이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저희 딸을 보며 저는 저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참 머저리 같았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집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공장에 여유 짬 날 대로 타이밍 잡느라 예정보다 사흘 정도 늦어졌어요. 올라가는 길에 당연히 제가 데려가 줬고요. 딸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 이리 와. 아빠한테 와. 할머니랑 잘 있었어? 할머니 속 안 썩이고 착하게 있었어? 할머니하고 있는 거 재밌었어? 우리 딸 요즘 매일매일 일찍 잔다면서? 꼬박 2달 만에 보는 딸에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죠. 얼른 안아들고 둥가둥가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실이 딸이 제가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자꾸 어딘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장모님께서 계셨습니다. 어라? 얘가 왜 자꾸 이러지? 약간 의미심장한 기분이 들더군요. 장모님께 가고 싶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딱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기에 솔직한 존재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 순간 그 표현이 왜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모를 일입니다. 부엌 베란다에 나가보니 분리수거 통들이 안 비워져 있길래 모으면 부피가 크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가져다가 버리고 오겠다고 하고는 전부 합쳐서 들고 나갔어요. 그렇게 잔뜩 쌓여있던 분리수거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돌아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뒤에서 도어락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앞집 사람이 나오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려고 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요새 통 되게 안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 앞집에서 나온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참고로 앞집과는 안면도 틀고 지냈고 딱히 이웃 간에 오가는 접점은 그 외엔 없었어요. 50대 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요. 자녀분들은 자취하느라 가끔 주말에 들른다는 정보만 제가 스쳐가듯 들어서 알고 있던 게 다입니다. 그 전까지 마주치면 꾸벅 목례만 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건 것이었죠. 저는 간만에 집에 들른 참이라 이웃도 왠지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업무가 생겨서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서너 달 정도는 더 그럴 것 같다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부부가 통 안 보이고 그 어머니 되시는 분만 애를 보고 계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죠. 아, 저희 장모님이요. 그게 저희 집사람이 저랑 같이 지방에 잠깐 있다가 오늘 올라왔어요. 그동안 장모님께서 저희 아들 봐주셨던 거고요. 저희 부부 안 보이는 걸 아셨다니 오며 가며 마주치셨나 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그쪽 장모님 목소리를 내가 들어가지고 통이 신경이 쓰였네요. 이제 아이 엄마가 돌아왔으니 됐죠. 잘 됐네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런데 아마 당분간 저희 장모님이 거의 매일 와 계실 것 같아요. 집사람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또 자격증 공부한다는 것도 있고 일정들이 좀 있거든요. 아이가 장모님을 잘 따르니까 사위로서 제가 복이죠. 네? 아니, 그럼 그 장모님이란 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봐야 된다고요? 어머, 그건 좀 곤란한데. 그래도 아이 엄마 왔다니까 낫겠죠. 밤마다 문을 어찌나 쾅쾅 닫아대던지 그 현관문 좀 살살 닫으라고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대낮이라면 피아노 소리든 코끼리 울음소리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깜깜한 밤에는 무조건 조용해야 돼요. 잠기가 약간 밝아서요. 그런데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도 그 문 닫는 소리가 얼마나 천둥처럼 들리는지 아유, 이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 밤마다 또 그럴까봐 우리는 지레 겁먹은 채로 마음 졸이고 지냈어요. 앞집 아주머니께서 빨간 뿔테 안경을 여러 번 고쳐 쓰시며 그러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
거짓말 같진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봐야 했죠. 앞집에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걸로 저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확실히 밤에 그러냐고 제가 거듭 여쭤봤지만 아주머니께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밤 10시만 됐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특이한 사람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지. 아니, 그런데 꼭 자정쯤만 되면 그런다니까? 아니, 우리 다 잘나고 누워있는데 쾅쾅 대면서 스트레스 받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장모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밤늦게 현관문 세게 닫는 소리 때문에 앞집에서 항의를 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얼굴에 띄우고 계셨던 웃음기를 싹 지우시는 겁니다. 잘못 들었겠지. 아유, 우리 윗집이나 아랫집이 그런 걸 소리가 울려서 아마 잘못 들은 걸 거야. 아이, 그리고 내가 잠이 안 와서 밤바람 좀 쐬려고 한 번씩 밖에 나갔을 수는 있는데 하도 예민들 하시니까 그 문 닫는 소리도 크게 들린다고 괜히 받아들인 거지. 귀는 더럽게들 박네. 어? 내가 알았으니까 장서방도 신경 쓰지 말어. 저는 진위 여부라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서 여쭤본 것이었는데 장모님께서 엄청 정색을 하시고는 딱 일축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재차 여쭤보기가 못해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말았어요. 오랜만에 딸 얼굴 실컷 들여다보고 재롱 떠는 것도 흐뭇하게 봤더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아쉬운 하룻밤이 지나버리고 저는 다시 지방행 길에 올라야만 했죠. 딸이 TV 앞에서 소꿉놀이를 하다가 잠시 단잠에 빠져 있었는데 깨우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장모님께 항상 감사드린다 인사도 빼놓지 않은 채로 저 배웅 나온 아내와 함께 짐가방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도착했는데 웬 아저씨 한 분과 딱 맞닥뜨렸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선 이렇게 됐죠. 바로 앞집 아저씨였습니다. 어제는 아주머니 쪽과 이야기를 했던 터라 타이밍이 얄궂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희 장모님께 말씀 전달 드렸습니다. 다른 세대 현관문 닫는 소리 앞집에서 착각하신 게 아니냐고 하실 만큼 문을 3개 닫으신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만약 그랬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신 모양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세요. 술 처먹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고의가 아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술이라니, 저는 지금 그간 저희 집에서 어린 딸 아이 돌봐주신 저희 장모님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술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죠? 그쪽 장모님이라는 사람이 밤마다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서는 고성방가로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나는요, 남이 노래 부르는 거 전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만 술에 취해서 아주 문짝 떨어지게끔 쾅 닿지를 않나 여간 신경 쓰였던 게 아닙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 딸이 어린데 장모님께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밤마다 밖에서 술 드시고 들어왔다는 뭐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거참, 몰랐습니까? 못 믿겠다는 표정들 보니까 황당하군요. 우리 집 현관문 옆에 카메라 달린 거 보셨죠? 보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달아준 건데 거기에 다 찍혔을 테니 발뺌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사위고 딸이고 참 아든들 하시구만. 이참에 알게 됐으니 좋지나 잘 취해주세요. 앞으로는 신경 안 쓰고 잠 편하게 자고 싶으니까. 제가 얼굴이 다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수치 같은 것들이 뒤엉켜서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우선은 제 차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내와 이 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어쩐지 얼마 전부터 밤에 애랑 영상통화 못한다고 하실 때부터 이상했다고. 저는 이런저런 얘기라도 먼저 꺼냈는데 아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거의 대꾸만 했어요. 하긴 아내는 자기 모친인데 얼마나 더 당황스러울까 싶었어요. 지금 월 500씩이나 그 거금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말까지 알게 됐으니 우선 오빤 내려가.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 해볼게. 아마 아빠 계실 적에 술은 입 근처에도 못 대셨던 엄마였으니까 뒤늦게 고삐라도 풀리신 게 아닐까 싶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말하기에 미처 내용을 읽지 못했는데 차 출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장모님 편 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이 드는 겁니다. 입에 붐을 뿜으면서 화를 내도 모자랄 상황인데 엄마로서 분노하기보단 딸로서 자기 엄마를 더 배려하기 급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고 저는 아파트를 빠져나가려다 말고 경비실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비소장님께 제 소개부터 드리고 앞집 연결을 요청했죠. 앞집 아저씨와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배웠던 앞집 애기 아빠입니다. 저 정말로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번호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장모님께서 다시 늦은 시간에 만취하신 채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정중한 부탁을 앞집 아저씨께서는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주 반색하시면서 번호를 불러주시더니 현관에 닿은 카메라로 언제든 협조해 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두고 젊은 부부가 믿고 맡겨놨으면 책임지고 손녀 아이 보살펴야지. 어딜 경우 없이 밤에 아이를 두고 혼자 쏘다닌답니까? 그것부터 거슬렸어요. 각자 알아서 사는 요즘 세상에 내가 오지랖 펼치는 이웃으로 보일까봐 가만히 있었던 건데 속으로는 영 못마땅하다 여기고 있던 참이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째서 앞집 아저씨께서 속 시원히 짚어주시는 건지 여튼간에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죠. 그리고 운전 잘하고 무사히 내려왔는데 그날 아내랑 전화로 싸웠습니다. 역시나 아내가 장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장모님 앞으로 안 그러시겠다고 약속은 받아놨어? 미안하다고 말씀은 하시지? 왜 그러신 거래? 아, 오빠 작작 좀 해. 이제 다 알았다고 지적했으면 그걸로 됐잖아. 엄마가 우리보다 어르신인데 어련히 잘 하시겠지. 저는 어떻게 그것으로 일단락할 수 있냐고 따졌고 아내는 그런 저에게 지랄 유난 떤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기본적으로 성질이 대단한데 그 성질 일어나는 영역만 건드리지 않으면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이거든요. 엄청 유유자적한 사람이에요. 대신 심기 건드리는 영역 터치한 순간부터 폭발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내는 더 이상 이 일로 장모님을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저만 내려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고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억울하지만 제가 한 수 접어주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요. 어찌됐든 아내가 이제 딸이랑 집에 있으니 다시 그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3주 뒤 토요일 아침에 아내가 반찬을 싸들고 내려왔어요. KTX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건 기차역이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태우고 제 자취집으로 가는 길이 꽤 되어서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죠. 카톡상으로는 괜찮았는데 직접 마주하니까 장모님 일로 언쟁 벌였던 여파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개라는 말을 실천하면서 다시 잘 지냈습니다. 그러려고 애를 썼죠. 아이 사진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웃음도 나왔어요. 그런데 밤에 아내랑 대화를 하던 도중 장모님 얘기가 나왔고 또다시 서로 감정이 치고 올라와 버렸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가 심각한 와중에 아이를 집에 두고 밖에서 지인분들과 술자리를 갖고 들어온 장모님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조심스레 그 얘기를 다시 꺼냈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네요. 아니,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뭘 그만하라는 건지. 지은이가 기차에서 얌전하게 굴 애였으면 내가 오늘도 데려왔어. 근데 애가 안 되니까 특이하게 차에 오래 있으면 자지러지고 그냥 다 통제가 안 되는 애니까 못 그런 거야. 오빠 진짜 우리 집에서 아이 봐주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 그 정도 일로 왜 이렇게 불만을 가져? 아니 애가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 거지.
왜 우리 애 특이한 애라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장모님이 아무래도 술자리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지금 혹시 주말이라고 못 참고 밖에 나가신 거 아니야? 애만 혼자 두고? 저의 말에 아내가 입을 다물고 표정을 살벌하게 굳혔습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신호였죠. 저도 화가 나서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충동적으로 건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안 받으시길래 저는 불안하다 그랬고 아내는 장모님께서 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일찍 주무시는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냉전 상태에 접어든 저희는 각자 따로 잤고요. 아침 밝자마자 준비 간단히 해서 제 차 타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그 일을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한 앙금이 남아있었으므로 이대로는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아내도 삼자 대면해서 회포를 풀자고 그랬고요. 그렇게 도착한 집. 저희는 들어서자마자 경악을 해야 했어요. 마스크를 내리자마자 맡아지는 희미한 술 냄새. 거실 소파에서 대자로 뻗어서 입을 크게 벌린 채 컥컥 소리를 내면서 외출복 차림으로 주무시고 계신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딸이 내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오더니 저희를 보자마자 단박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울려고 했어요. 우리 주윤이 잘 잤어? 어젯밤에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 제가 안아들고서 물어봤더니 딸이 눈물 맺힌 얼굴로 도리도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 억장이 무너졌죠. 장모님께서는 화들짝 놀란 채 기상하셨고요. 이제 개싸움 시작이었습니다. 장서방, 아유, 그게 내가 술 친구들이 생겼는데, 아유, 거의 반강제식으로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아, 나 원래 거절을 했어. 아니, 진짜야. 내가 친구가 여기 근처 살잖아. 그 친구 집에서 모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다들 맛이 들렸는지 하여간에 계속 그렇게 됐네. 응? 제정신이시면 그러실 수 없죠. 손녀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희 지윤이 사랑하시긴 하세요. 지금까지 가식적으로 일부러 손녀 사랑이 제일인 할머니 연기하신 건 아니시죠? 장모님께서 구구절절 늘어놓으시는 말씀. 그게 어디 먹힐 핑계인가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이 무슨 어린 손녀 두고 책임감 없는 행동이시냐며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돈 500 받으면 원수의 손녀라도 잘 돌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는 겁니다. 오빠, 말 조심해. 오빠가 유난 떠는 것도 있다고 내가 분명 그랬지. 예전에도 그랬어. 지윤이 분리수면 할 때도 갖가지 이유 대면서 반대하고 맨날 나보고 예민하다 그러는데 나는 늘 오빠가 더 예민하다고 생각했어. 아, 정말 지긋지긋해. 저는 아내의 말에서 아내가 지금 장모님께서 아이를 봐준다는 틀이 깨지는 걸 못 견뎌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싫은 거죠. 아내는 이런 쪽에서 고집이 있었고 제가 그걸 잘 알았습니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자는 거야? 오빠는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나 한 번 아니면 진짜 아닌 사람이야. 정 털리기 전에 입 조심하고 생각 신중히 하고 말해. 그래, 장서방. 아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고 가족끼리 유도리 있게 좀 넘겨주고 그래야지 아득바득 뭘 따지고 드나. 자기 기분 나쁘다고 뒤 생각 안 하고 덤벼드는 아내와 이 사태의 빌미를 제공자인 장모님께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 보며 저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가 나름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든 업무에 집중하려고 할 때 아내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연락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오빠가 사과할 생각 없으면 나 오빠랑 못 살아. 한 가정 안에서 부부를 안 되겠다고. 야, 너 장난하냐? 내가 왜 사과를 해? 너 어디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희는 감정적으로 싸워댔고 끝에 끝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된 걸 보면 저희는 부부의 운명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데 저도 아내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 유지에 대한 미련은 의외로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연락을 드려서 상황 설명 후에 의견을 구하게 됐고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부부 중에 아무도 굽힐 사람이 없다면 갈라서는 게 맞다고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재산 분할은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관건은 딸이었죠. 저는 딸을 당연히 제가 데려올 생각으로 이혼에 동의했던 것이었건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애 낳고 우울증 앓았던 사람이 무슨 애를 맡겠다는 거야? 너 애한테 못할 짓이야, 그거. 지윤이에 대해서 오빠가 뭘 안다고 그래? 늘 애 봤던 건 우리 엄마였고 그 다음으로는 나였어. 육아라곤 전혀 모르는 오빠보다는 내가 나. 그리고 엄마인 내가 양육권에 훨씬 유리한 거 알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이었어요. 딸을 제가 데려올 수 없다니. 딸이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랑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면서 제 친구들은 저에게 말을 해주었고, 제 부모님도 이왕 이혼하는 거 차라리 아이까지 넘겨주고 결혼 생활 청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조정으로 가려고 했으나 아내가 장모님께서 모임 좋아하시고 뒤늦게 술맛에 빠진 걸 자기는 진작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녀를 돌보면서는 안 그러실 줄 알고 함구하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이 부분은 사과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재산 분할 모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고 했기에 합의서 정식으로 쓰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개싸움을 벌인 지 넉 달 만에 이혼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3달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사람 관계에서 정 떨어지고 질리고 나니까 진짜 뒤를 돌아보고 싶지가 않아지더군요. 저희 딸 태어났을 때 고귀한 생명보다도 저는 아내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핏덩이 신생아는 잘 보이지도 않았고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출산을 한 아내의 핏줄 터진 얼굴이 더 눈물이 났었어요. 그런 아내였지만 이제는 저와 남남이 되려고 서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니 정말 총극 그 자체였습니다. 속은 골마 있었지만 애써 담담한 척 지내고 있던 그때 저는 아내의 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겨울인데 하나도 안 추움. 기분 전환 가평 펜션 나들이. 파티할 거니까 코로나 꺼져. 펜션에 친구들이 놀러간 모양이었는데 사진 속에 저와 이혼 중인 아내가 있는 겁니다. 아이는 어쩌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 것인지 또 장모님께서 혼자 보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정말 하늘이 저를 도왔습니다. 좋은 날씨의 주말 저녁인데 아내마저 집에 없다?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번뜩인 겁니다. 저는 실례를 무릅쓰고 당장 앞집 아저씨께 연락을 했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예, 저 애기 아빠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댁에 계시나요? 그러면 혹시 저희 집 벨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사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아유, 말씀 듣고 나와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안에 있나 봐.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아이 목소리 같습니다만 이거 애가 훌쩍거리는 소리 같은데 아무래도 재벌은 남못 준 장모님께서 또다시 출타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제 차 아저씨를 통해 상황을 받은 저는 결심을 굳히고 어려운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혼자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상습적으로 저희 장모님께서 그러고 계시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아이 위해서 112에 신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달라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신고로 손해나 피해를 입으신다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무조건 사리 또한 해드리고요. 저희 방치된 아이 생각해 주시고 앞집 이웃으로서 신고 좀 넣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래요. 알겠수다. 그동안 나도 어린아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였으니까 일러주신 대로 내가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할게요.
앞집 부부 두 분께서 합심해서 상의를 하고 말을 맞추신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아이가 자주 방치되어 있는 정황을 그동안 많이 봐왔고 여러모로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신고를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감사 인사를 또 드렸고 극구 사양하시긴 했지만 약수 하나마 사례 또한 해드렸어요. 역시나 저희 예상대로 장모님께서는 지인들과 소주 병나발을 불면서 즐기고 계셨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또 지훈이 놔두고 밤에 나가셨더라고. 분명 안 그러겠다고 나랑 약속도 했는데 왜 또 그랬는지는 나도 진짜 모르겠다. 친구들과 펜션 잡고 놀고 있는데 난데없이 집에 경찰 출동했다고 연락을 받은 것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내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모친인 장모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술자리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심지어 먼저 가신 장인어른께서도 간질환으로 세상을 뜨셨던 것이라는데도 말이죠. 저는 숙취에 찌든 장모님의 연락을 받았을 때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도 털어버렸어요. 이봐, 장서방. 애 두고 나왔다고 경찰 왔다고 그러는데 앞집에 그 예민해서 빌어먹을 부부가 신고한 모양이야. 장서방한테도 연락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선수 치려고. 내가 지난날 얼마나 고생하고 산지 우리 사이는 모르지, 어? 내가 그때 한 마음 고생 풀려고 아주 조금 즐기면서 사는 건데. 이것도 못하고 살면 나보고 그냥 콱 죽으라는 거야. 지훈이 그거 어찌나 때를 쓰고 애가 지랄 맞은지 아이고 욕나와. 내가 걔 비위 맞추느라고 하루에 10년은 늙어요. 어? 그래도 장서방 돈도 보내고 내가 꾹 참아왔는데 가식 떠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응? 이혼해도 양육비 꼬박 챙겨주는 거 맞지? 나 또 술판 벌이로 나왔다고 양육비 줄이면 안 된다, 응? 재산도 장서방이 챙겨가기로 했잖아. 지윤이 키울 돈은 후하게 줘. 그래야 내가 말년까지 여유롭게 살아보지. 한 번 사위는 영원한 사위. 장서방 돈 최고야 최고. 신명나게 웃으시는데 듣고 있던 저는 차갑게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부 핸드폰으로 통화 녹음 마쳤고요. 한순간이나마 딸을 포기하려고 했던 저 자신에게 원망이 들었어요. 절대 장모님께 딸을 맡기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하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다시 어물쩍 말을 흘리면서 끝끝내 자기 엄마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함으로써 아예 못을 박은 셈이 됐죠. 이 모녀는 자기들끼리 서로가 안 됐다며 위로하고 아껴주면서 지내는 게 맞아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와 딸은 빠져주는 게 맞는 것이었고요. 아내는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 아프면 원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안 보이는 법이죠. 아내는 도저히 딸을 자기 혼자 건사할 수 없는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인 장모님께서는 시한폭탄 트러블 메이커이셨으니 경찰이 아동 문제 들먹이며 집에 출동하고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 자기의 일상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을 용납하지 못하던 아내가 결국은 제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지윤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갈라서는 건 갈라서는 건데 우리 잘 생각해서 결정하자. 오빠는 또 뭘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뱃속에서 생겨났으니까 태어난 거지. 무슨 우리를 믿고 세상에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야, 네가 그래서 우리 딸 키우는 거 내가 반대하는 거야. 내가 지훈이 갓난아기일 때 솔직히 신경 많이 못 써줬어. 그런데 그거 왜 그랬었냐? 너 때문이었잖아. 네가 아픈 바람에 내가 너한테 온 신경 다 쓰느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지훈이 키우는데 참여 안 했다고? 너 병원이며 직장이며 학원이며 왔다 갔다 한 건 생각 안 해? 그러는 동안 나 묵묵하게 돈 벌었어. 탈모약 처방받도록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가면서 진짜 개같이 돈 벌어왔어. 나 좋으라고 그랬겠냐? 너랑 지훈이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장모님께도 돈 다 가져다 바쳐드렸지. 우리 지훈이 예뻐해달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야? 아내가 한참을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를 반복하면서 한숨만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면 그러는 습관이 아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박을 타이밍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나 부족한 아빠 맞고 가정 지켜내지 못한 실패한 남편 맞아. 그래도 내가 책임감은 있다고 생각한다. 지은이에게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보살펴줄 자신도 있어. 너는 네 한 몸 챙기기에도 벅찬 사람이야. 장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걸로 하자. 네가 맡겠다는 건 네 욕심이야. 현실이 아니라. 아내는 울먹거리는 소리를 내면서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모님께서 주둥이 간수를 못하시고 딸에게 엄마 아빠 이제 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신 것인지 점점 더 장모님이라는 사람 자체에게 혐오가 들었어요. 근데 딸이 저와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정말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돼 주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친구 녀석 하나가 저한테 법원에다가 변경 신청 넣으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딸마저 제가 키우는 것으로 하면서 제 명의로 장만했던 저희 집도 아내 쪽에 주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아내에게는 장모님의 술 기운 가득한 통화 내용을 음성 파일로 보내주었고요. 그거 듣고서 아내는 스트레스 도져서 완전히 뒤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장서방, 사람이 어찌 그러나, 평생 부대끼면서 살기로 해놓고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는 하지만 애까지 낳은 사이인데 너무 얄궂게 구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온전한 직장 생활 힘든 거 자네가 더 잘 알면서 왜 이래? 직장 다닐 때도 월급이 180밖에 안 됐어. 지훈이까지 데려가 놓고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장모님께서 돈 버시면 되겠네요. 집, 차, 결혼 후 모은 재산까지 전부 제 몫입니다. 아내가 기여한 거 없어요.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따지고 보면 전부 장모님께 주된 원인이 있는 건 아시죠? 장서방.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잡을 일이 잡을 때까지만 혹시 지원해주면 안 될까? 불우이웃도 아니고 뭐 자꾸 지원을 바라세요. 앞으로는 지랄 맞아서 돌보기 힘들다고 하셨던 저의 딸 대신에 정신 쇠약한 장모님 딸 돌보시면서 잘 사세요. 밤마다 술 한 잔씩도 계속 하시고요.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장모님께서 거품 물고 정신줄 완전히 놓으신 채 뭐라고 계속 떠드셨는데 제가 끝까지 안 듣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일탈 즐기셨던 장모님, 정신 오락가락하는 대로 편히 굴었던 아내, 이제는 알아서 냉정한 사회를 살아가야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믿고 대출도 받으셨던 장모님. 이혼해서 돈도 다 가져가면 자기는 빚 어떻게 갚냐고 울면서 또 그러시는데 뭐 어쩌란 말인가요? 그 모녀에게 한 푼도 지원 안 해줄 겁니다. 딸이 세상에 태어나서 맞이한 첫 울타리를 제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 되어서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딸과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갈 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